원익센터는 회의나 공동체 영화 상영을 매해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공제 교실도 기획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동 근로자복지센터는 저기 이찬수 사장님이 더 자세히 얘기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외에 광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나 구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특별히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도심제조 노동자들과 함께 사업을 제안해 오면 언제라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노동원센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서울노동원센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도심제조 노동자들과 함께 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공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15년에 제출을 했고요. 2019년에는 서울 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실태를 연구해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 같은 해에 영세 공제 업체를 중심으로 한 영세 도심제조업의 새로운 조직화 지원 사업 모델 발굴과 실험적 적용. 근데 이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현재 공제회 모델을 만드는데 소소하게 기여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 지역 도심형 제조업 안전 건강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여기 이주환 연구위원님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서울의 모든 노동센터들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도심 제조 노동자를 위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정도면 노동 포털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직은 오픈 전이긴 한데 서울시의 복지 포털, 청년 포털 이렇게 온라인 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동 쪽에서도 이 포털을 좀 구성을 해서 도심제조 노동자들이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우리가 이번에 했던 매니페스토 같은 활동들이 계속 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도심제조 노동자 매니페스토 대행진을 통해서 연대의 기운이 세상 높아진 성과를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술적인 연대체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 길에서 이 22개의 서울시의 노동센터들도 더욱 세심한 역할을 찾고 실천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조직화 지원으로, 조직화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조를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자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이게 중구센터에 저기 계신 중구센터의 박성희 사무국장님이 꼭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성북센터, 중랑센터, 중구센터 그리고 저희 서울노동원센터가 어떤 도심제조 노동자 상설연대체가 이후에 쭉 만약에 건설되고 같이 계속 진행을 할 거라면 거기에서 내에서 공제 소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좀 꾸려서 하반기에 좀 규모 있는 단합대회 같은 걸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산도 같이 내고 조직화도 같이 하고 해서 성과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자료집 여기 엽서 보시면 12페이지 엽서 보시면 엽서에 서울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희 이 지도를 제가 이렇게 엽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쓰라고 하면서 보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자주 보내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게 아메바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머리와 팔을 양쪽 팔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서 이런 걸 잘 형상화해서 눈, 입 이런 정도만 넣어서 예쁘게 이 도심제조 노동자를 위한 캐릭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대를 할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사실 서울시장을 저희가 이번에 뽑았는데 별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특별한 도시를 위해서는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저희 도심제조 노동자들이 함께 특별한 특별 존중시는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화 팀장님은 실행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 서울의 그 노동 관련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죠. 그러니까 방역센터가 2개, 번역 그 센터가 4개, 자치구 센터가 16개가 있는데, 이 센터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태 조사들, 뿐만 아니고, 그 속에서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템플 스테이라든지,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셨고, 이후에 좀 이것이, 상설적인 연대체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센터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안도 동대 소위가 성북, 중남, 중국 동대 소위를 좀 만들고 계획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구소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정신이 없어갖고 준비 연말을 맥락 없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도심 제조업이 그 도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왜 중요한가라는 측면하고 지금 도심 제조업 노동자 지원 정책의 공백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가 그 2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제 도심 제조업이라는 게 활성화가 왜 오늘날 도시정법이 중요한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그냥 정신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서 일자리나 산업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고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제조업 일자리나 제조업 산업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어떤 의미나 특징이 있다는 걸 텐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아직 남아있는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 상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월석회의를 모이신 분들도 옷, 신발, 그 다음에 장신구, 아니면 우리가 이런 종이, 아니면은 또 일상적인 기계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책임져주는 어떤 물품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품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문화적 삶, 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도시 시민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러니까 도심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그 도시 시민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기본적인 중심성 때문에 도시 정부가 기본적으로 도심 제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승수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산업이 발전했을 때 그 밖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도심 제조업 같은 교육이 가능하고 외부로 교육이 가능하고 가치사슬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생산을 책임지는 그 산업 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승수효과가 큽니다. 이를테면은 제조업 일자리가 그러니까 도심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고용 창출 효과는 지금 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기 때문에 도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 내지는 고용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 책임이 있는 문제였다면은 갈수록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민국가로부터 어떤 도시정부가 갖는 자율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으로나 다양하게 중앙정부하고는 좀 분리돼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정부가 도시정부 같은 경우는 도시의 거주민이 대부분의 노동자라는 점에서 어떤 노동정책, 고용정책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도심제조업의 활성화에서 책임이 크다. 그리고 그 도심제조업이라는 게 소품종 소량 생산 체계고 거대 산업이,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 주도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어떤 노사 협력에 기초한 어떤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주환 연구위원께서는 도심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서구 같은 이 거대 도시에서 서비스 업종과 다르게 이 제조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 상품들을 제공하는 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도시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심 제조업이 훨씬 더 성수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전과 달리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이 도와 사가 협력해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좀 한마디 더 하실 거죠? 그다음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저는 현장 중심으로 뭐 지역에서 현장 중심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점,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엽서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공재분께서 엽서를 주신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두가 발전하고 변해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재인들만 주위를 둘러봐도 환경, 시간, 공인, 무엇 하나 혜택이라고는 없군요. 이런 내용의 엽서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우리 김정근 회장님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심 제조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데요.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 법 제도적인 개선 문제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이제 뭐 근로기준법에 대한 차별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해고에 대해서도 뭐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부당해고나 부재 신청 적용이 제외되고 근로시간 및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차나 생휴도 적용이 안 되고 취업규칙 작성 의무도 없고 기간제 사용 제한도 미적용되고 시기간제 차별 뭐 시정 제한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지금 뭐 도심 제조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 성소동 중심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요. 지역에 있는 노동단위들이나 저희 같은 성북 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지만, 뭐, 저희 지역에서 저희 센터만이 목소리를 내서는 전혀, 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한 곳으로 모아서, 민주노총도 나와 계시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위들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같이 내주셔야, 우리 도심제조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시는 모든 취약 노동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취약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 지역에서 저도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 이제 노동자들 건강권 문제입니다. 아까 김종근 부회장님도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네요. 뭐 중국 지역이시지만. 성동 지역에서는 노동 건강권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고 건강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일단 근로자 건강센터 문제입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들이 뭐 도심 제조, 밀집 지역에 좀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 근로자공감센터하고 서부 근로자공감센터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서울 근로자공감센터는 금천, 서부는 강서에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분소가 두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인쇄 중심인 중구 쪽에 이제 그 분소가 하나 설치돼 있고 성동에 서부 근로자공감센터 분소가 설치돼 있어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성동이나 중구나 이런 쪽은 분소가 아니라 근로자공감센터 본원들이 설치가 돼서 활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역에서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이건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 노동부에서 정책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리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근로자공감센터들이 도심 제조 밀집 지역 여기에 또 설치돼서 근로자들, 노동자들 건강보험 문제들을 좀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또 지역에서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작업복 세탁소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뭐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광주, 전남 뭐 이런 곳에서 요즘은 당진 쪽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노동부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노동자 세탁소, 작복 세탁소를 뭐 설치 운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처럼 저희 지역에서도 어쨌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를 좀 고민을 하고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노동자들이 좀 모여있는 곳에 쉼터들이 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건설사 중심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5개 정도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두세 군데 정도가 자치구별로 쉼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쉼터는 뭐 강동 쉼터 빼고는 좀 영세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설치된 곳을 주로 보면 서북권역 쪽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가 돼 있고요. 강동센터는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쉼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성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역 중심으로는 쉼터라는 것이 전혀 뭐 작동이 되고 있질 않아서 일단 뭐 성동을 중심으로 뭐 제조업 노동자들, 도심제조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곳에 쉼터들 쉼터 기능이 어쨌든 뭐 노동복합시설에 쉼터 기능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설치돼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동 지역에서는 올해 건강과 관련된 고민들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간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동자 복합 어떤 문화시설, 뭐 쉼터시설, 세탁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짧지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법제도적인 개선이 좀 시급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긍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데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에서 좀 지적하셨고, 그래서 좀 그러면서 성동에서 집중되고 있는 사업과 그런 고민들을 또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예. 건강권 문제, 근로자 건강센터를 좀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분소가 아니라 본원이 좀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작업복 세탁소, 그리고 밀집 지역에, 노동자 밀집 지역에 쉼터, 특히 동부거정이 전혀 없는데 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제안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최정우 미조직 전략조직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조직 전략조직국장 최정우입니다. 한 5분 정도 하라 그래갖고요. 제가 말이 좀 느리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요번 주 계속 이 가담회를 생각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머릿속에 맴돌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됐는데 어제 자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그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튼튼해져야 된다. 결론은 민주노총이 연구 사업으로 그 작은 사업장 노동자 초기업 교섭 촉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 계신 도심권 그 노동조합 연대가 그 좋은 모범 사례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민주노총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의 결론이었고 오늘 말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사업장 조직화에 대해서 그 최근에는 이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취약이라는 표현을 우리 내에서는 회의하면서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취약은 약하고 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는 약간 주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작은 사업장이건 뭐건 이 교섭의 주체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그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제나 주얼리 그리고 인쇄, 재화는 생활 밀착역인 것 같아요. 제가 구로 쪽 출신이긴 한데 물레동하고 신도림에 기계 금속 사업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가 싹 밀리고 아파트로 싹 채워지고 그분들이 서울 외곽으로 다 밀려나서 그 뭐 시흥이나 안산 이런 데 가셨는데 그리고 일부는 그 삐까번쩍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해서 일을 하지만 그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이 그만큼 그 빛나는 유리 건물 속에서 일한다고 해서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더라고. 핵심은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힘을 축적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니페스토 대행지를 보면서 참 저는 이제 그 문화재도 같이 하고 했지만 이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그 후보는 노동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특히 지방정부도 반응이 있었지만 그 대정부, 정부 쪽에서는 4대 공과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하겠다. 근로복지공단이 일단은 그 신규 법인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잘 이어나가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미가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전수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4대 보험조차 누리지 못하는 의무적으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는 그 부동산 문제와 그리고 공정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보면 4개 직종의 우리 주얼리부터 시작해서 인쇄 분들이 공정 단가와 그리고 그 공정 단가, 공정 임금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그 아주 정의로운 기준이 쌓이고 축적돼서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의 의미 자체가 자율 경쟁 그리고 그 차별 속에서의 경쟁을 무한하게 그 풀어놔달라는 것으로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공정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 그 사각지대 그리고 작은 사업자, 도심제조의 그 문제들이 아주 확연히 드러났고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4대 보험이고 그 속에서 그 고용보험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긴급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재화는
그 특수고용으로 분리돼서 월 50만 원 세 달치를 받는, 그리고 또 그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유지지원금으로 일부의 휴업지원금을 받는 이런 현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한가를 좀 볼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고용 지원금과 관련해서 더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고, 그 액수에 있어서도 월 50만 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그 재화 지회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계속 좀 반영해야 되고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해서도 그 지원 액수가 짧을 뿐더러 그 사업주를 통한 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대 보험인데요. 4대 보험은 그 우리가 토론하면서 고용보험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4대 보험을 미가의 문제를 통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3 사업소득자로의 전환이 사용주가 클릭 한 번으로 5초 만에 내가 나의 노동자성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사용주조차 노동자와 사용주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심제조의 특성이고, 거기에 따른 그 좀 맞춤형으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노정교섭 실시와 업종별 협의체 구성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각종 토론회, 도심제조 관련된 토론회도 보고 했는데 다양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떨어진 우상호 의원의 그 노동 공약을 봤는데, 공제와 관련해서는 좀 있었지만 거기 한 줄도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용주, 대중소기업 간의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정부건 지자체건 업종별 협의회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기업별이 아닌 초기업별로 교섭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 법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심제조가 그 열심히 이후에 하고 과제를 안고 사업하면서 그걸 바꿔내야 된다라는.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직 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작년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왔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막 심해졌는데 9월 기준으로 취업자의 74만 명이 그 통계로 빠져버린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면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위기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25만 명이 빠졌는데 그때 2.5배고, 98년도에 이제 외환위기의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용한 거예요. 세상은 조용하고,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해서 성과급 때문에 이게 뭐 자기의 목소리들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느 한 곳에서도 터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를 곱씹어 봐야 되고,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도심제조가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이후에 사업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체로 단단히 서서 교섭의 파트너로 주체로 성장을 해야 하는 과제가 매니페스토 대행진의 아주
아주 중요한 성과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너무 말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이 교섭 위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당한 노동기본권의 권리의 주체, 교섭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특히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동자로서의 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강화해서 초기업 단위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공정을 실현해 나가고, 그 4대 보험, 고용보험 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김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주제가 노동교섭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부대훈련증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그 5배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대와 객석이 부분돼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여기를 플로라 생각하시고요. 저기를 무대라 생각하십시오. 네, 손을 좀 고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노동교섭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도심제도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카운터 파트너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고 나서 아직 정무라인 구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구성된 다음에 노동 담당하는 시장이든 정무직이 들어오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감지되는 건 그렇습니다. 노동정책과가 조직 개편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까? 이것도 아직 불분명한 이런 상태인데다가 심지어 도심제조업은 노동정책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정책과를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더더욱 우리가 왜 노조를 만나?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년 지선만 기다리면서 지방선거만 기다리면서 그냥 있을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제 노동교섭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누구와 만날 거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그리고 무엇을 논의하고 관찰할 거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현장을 추동하거나 현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혹은 현장이 이런 과정을 또는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정책과와 제조업정책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올 것 같아요. 할 거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과 함께 저는 서울시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서는. 라는 사무감사도 우리가 그 도심제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근데 문제는 시의회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서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의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지금부터 대응을 해 나가고 이슈화 시키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도심제조업 문제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모든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체는 우리가 직접적인 교섭 파트너로 삼을 거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연루돼 있는
관련돼 있는 주체가 중기부입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아시겠지만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1차 종합계획이 올해까지 돼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할 2차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서 지금 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제가 뭐 대략부터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는 인력 양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는데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서 뭐 특화지원센터 몇 개 만들고 몇 개 이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원정책 꾸리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노동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밀어넣을 거냐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그 제조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중기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뭘 할 건지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도 하고 실무 TF도 하고 보니까 2차 종합계획 발표된 뒤에 서울시에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해서 이미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그 보고서가 공개가 안 돼서 뭐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입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계획도 있겠지만 중기부에서 나오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지자체가 이제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중기부와 관련해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부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실 거고 저는 계기가 될 때마다 계속 노동부를 만나고 괴롭히고 투쟁도 하고 하면서 좀 우리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3월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하겠다고 사대보험 실태조사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담당 사무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대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그냥 특수고용 극히 일부에 이런 고용관계, 근로계약관계 이런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물론 이제 현장 실태를 정확히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이게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서 있는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위입니다. 공정위에서 그러니까 그 원하청 관계에서 이게 이제 뭐 특수고용 노동자가 받는 공임뿐만 아니라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받는 단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정위를 어떻게 개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공정위도 워낙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섣불리 어디 조사 들어가면 괜히 하청업체 불이익으로만 가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걸 공정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쇄진흥법 말씀하셨지만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죠. 플레이밍 문체부 소감법입니다. 그래서 인쇄와 관련해서는 특히 문체부와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압박하고 개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플레이어가 많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죠. 사용자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표성을 얼마나 지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간간히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통일되지 않고 이 사업주들이 자기들 내에서 이해다툼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노동자도 우리의 요구와 지향을 통일시켜야 투쟁이 되지만 사업주도 이해관계가 통일돼야 우리랑 교섭 파트너로서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주들의 이해관계가 통일되게 하는 제가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조가 엄청 세게 대드는 겁니다. 대든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네요. 죄송합니다. 엄청 세게 투쟁을 하고 그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적대감이 됐건 아니면 노조와 같이 협력해서 뭘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건 어쨌든 노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막 싸우더라도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원청에 딸려 있는 수십 개의 하청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LG U+ 서비스 센터 전국에 있는 SK 브로드밴드 서비스 센터 이런 하청 노동자들 투쟁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 이제 하청 사업주인 센터장들이 전혀 뭐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공동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어쨌든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열을 갖춰서 공동대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사업주들의 이해관계와 통일과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단일한 뭐 교섭 내지는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사업주들, 사용자 단체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좀 어떤 압박, 큰 힘,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는 아까 이제 시외 대응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회로도 우리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보정당 그리고 민주당 중에 그나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좀 괜찮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부 의원 등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활용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압박이라고 해도 좋고 좀 뭔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각 부처와 서울시에 대해서 좀 뭔가 PC가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당연히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 밖에서 벌어지는 혹은 이제 상층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을 어떻게 추동해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직화의 계기로 될 것인가, 분위기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쨌든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니포스토를 계기로 해서 이 연석회의가 좀 상설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같이 해나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논의해서 관찰할 건가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서울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서울시 노동기금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구조나 뭐 노동조건, 임금구조, 이런 사대보험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제 밀집 지역 내지는 기업 차원의 복지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출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코로나 승자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기업들에 좀 돈을 뺏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의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걸 매개로 해서 그 밀집 지역의 노동자들을 좀 조직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때도 좀 이런 내용을 몇몇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슈화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정교섭 또는 이제 지역 단위 교섭, 업종별 협의체 등등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려면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교섭 파트너 내지는 교섭 주체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주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현장 분들을 많이 못 만나 뵙고 그리고 현장 실태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현장 노동자들, 조합원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막연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가면서 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울렁증이 있으시다더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서울본부다 보니까 이 노정교섭의 당사자로서 했던 고민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서울시와 과연 노정교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정교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꽤 많네요. 이 서울시도 있고, 서울시 의회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문체부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용자 협의회를 실제로 교섭했던 파트너도 만들어내는 그 과제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들이 전부 나는 이야기 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동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노동자 공동복지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금들 만들어서 밀집 지역의 도심 제조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 벌써 11시 43분이 돼서 예정된 시간이 17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패널로 올라오신 분들 6분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제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것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정경화 정의원과 그리고 이창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 서울 전체와 지역에서 했던 내용들, 그래서 현실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거나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최정우 국장님과 김한희 사무처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교섭인데 이 초기업 단위였던 교섭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교섭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아울러서 김한희 차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교섭의 파트너들, 플레이들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저희 모두의 도심 제조 노동조합 연석의 네 분의 현장 대표들의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꼭 네 분의 현장 대표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고민이 이런 거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 많이 끄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서 없는 데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것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다들 생각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별로 올라오신 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아까 이야기 중에서 좀 미진했다든가 또는 이제 이후 이제 후속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대부분 동의하고 결론은 이제 투기업 단위 집단적 노동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그 도시제조업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의 그 조건의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제조업의 혁신이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도심제조업 내지는 이제 도시에 있는 그 산업을 발전시키, 4차 산업에 대응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각 지역 단위에서 뭐 스마트 앵커를 좀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주체들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산업을 여기 스마트 앵커를 만들고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기존까지는 이제 도시제조 지방정부 정책이라는 게 영세 사업자 컨설팅 해주고 아니면 일종의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면은 굉장히 이를테면은 이제 도심제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과정을 되게 좀 지략적으로 하고 가치 사슬을 재편하고 구조를 고도하고 고부 가치 사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능동적인 전략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능동적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 노동자들의 몸에 기존 이제 산업 체계에서 그 가치를 생산하는 분들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어떤 숙련, 지식을 존중하고 거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대충 붙어보긴 했지만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제 스마트 앵커를 만들고 뭘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있지만은 기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숙련이라든지 암묵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워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당사자들이 어떤 조직되고 조직되고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지금 도심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품종 대량 생산에 기초한 시스템이 아니라 소품종 소량 생산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숙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숙련되지 암묵지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개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기초한 어떤 이제 혁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서울시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 얘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뭐냐면은 서울 도심제조업 노동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 오늘 다 계속 얘기했지만 제조업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비공식 노동 내지는 굉장히 좀 비정규 노동자의 일자리가 닮아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그런 일자리에 닮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노동자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사대보험이라든지 노동법 제도 같은 게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적용되는 일자리를 생각을 하는데 도심제조업 노동자들 6개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우선적인 요구 내세웠던 게 사대보험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공식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저 청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서울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심제조업 영역에 있는 어떤 비공식성 노동의 비공식성을 규제하고 축소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당연하게도 정부 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동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 다 운이 좋게도 서울시 입장에서 운이 좋게도 지금 용세기업, 그러니까 도심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서서 이런 대표성을 갖고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제도화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계속 섞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집단적 노동관계를 이제 이런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동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비공식성을 규제해야지 이 영역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그래야만 청년들도 돌아와서 일할 생각이 들 거다라는 거나 두 번째로는 여기에 돈을 투입했을 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만들려면은 당연하게도 경영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위해서도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에는 신기술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 인터넷 그런 거 도입해서 제조업 노동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사실 신뢰라는 게 노동자들의 신뢰라는 게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신기술 들어와서 그거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좀 스마트테크 만들어 놔도 거기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라도 신기술 도입해서 그게 제대로 쓰이게 만들어라도 이것이 어떤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집단적 노동관계라는 것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일단 여기는 좀 정리 조금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서울시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제대로 보장돼야 된다. 청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서 이를 풀어야 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스마트 앵커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전체 서울시 8군데 스마트 앵커가 승인이 나 있는데 5군데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 중구의 인수에 관련해서는 325억의 예산으로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한테 제가 그 부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쉼터라든가 거기를 거점화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정책적으로가 아니라 노동인권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이걸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미처 그 생각 못했고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이런 동의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장 이번에 된 시장이 그런 관점이 없을 텐데 실무적으로라도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심의위원회 꾸리고 이럴 텐데 이런 얘기 하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서울고용노동청하고도 어제 좀 통화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아무 계획이 없어요. 거기 워낙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서울노동청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속 개입할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저희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심제조업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관행적으로 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아마 대표자분들 다 체감하시고 있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는데 협회를 통해서 보조금 주고 협회한테 보조금 주고 그 보조금 가지고서 이것저것 지원하고 사업해라, 소기업 사업자 지원해라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게 그 효과가 당사자 정말 필요한 소기업 아니면 노동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저도 굉장히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또 일종의 부속부가 껴있는데 보조금을 일부 좀 중간에서 좀 어떻게 연결해주고 받는 보조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지금까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지는 보조금 내지 재원의 전달 체계를 그대로 두고서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돈이 샌 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내지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집단적 노동관계에 기초한 어떤 협의와 자원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보조금 배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간에 재평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좀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에게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무리를 들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 뭐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정리하는 발언들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제조 밀집 지역의 혁신 사례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 신천 사례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짝퉁을 만들던 그 뒷골목이 그 짝퉁을 만들면서 익혔던 그 노동자들 그리고 소공인들의 숙련이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천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IT 산업의 일종의 이제 메카로 떠오른 경우죠.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소공인 밀집 지역이 좀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인터넷 찾아보면 무슨 패션 협회 뭐 이런 데서 주최하는 토론회나 아니면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출연하는 인터뷰나 보면 이제 패션 산업도 첨단 산업이다, 뭐 혁신 성장의 뭐 주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협회에서 뭐 몇 개 업체나 몇몇 장인들 찍어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지켜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인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밀집 지역의 그 지역 단위 산업 정책 혹은 이제 그 업종 단위 산업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단순히 그냥 지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의 경제를 다시 이끌어 나가는 좀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제기해 나가는 주체가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앞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매니페스토 행진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의 작은 사업장 조직화를 이제 고민하고 활동하는 동지들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따낼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명확히 잡고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축적이 되면 우리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본부와 함께, 그리고 각각의 이제 산별 조직과 함께, 그리고 노동센터들과 함께 어떤 의제를 딱 정하고 그거를 한번 큰 미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대체도 구성하잖아요. 그거를 발판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용주의 협의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용주의 협의회와 좀 힘으로 우리의 교섭권을 확보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1차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얼리 지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어젠가요? 임금명세서 의무교부가 법으로 통과됐는데 그것이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캠페인성 사업도 진행하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하나를 가져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제외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4대 보험도 적용이 제외돼 있고 최근에 작년 올해 초에 통과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이 제외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입시간제도 제일 나중에 적용이 된다거나 휴일 문제도 사실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유령 노동자 이런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법이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김정부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치구 센터에 거의 이제 다 거의 설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어쨌든 저희 같은 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주셔야 저희 센터들도 계속 활동이 돼 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제가 좀 며칠 전에 우리 재화지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재화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왜 마련 안 하냐 막 다그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좀 오셔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줘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 노동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우리 이것도 해줘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센터가 오늘 아까 이제 이런 내용 얘기해줘 이런 것처럼 중구센터나 이런 데서 다들 고민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요구하시고,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내년이라도 그런 목소리들을 기억했다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촌 언니네가 대구에서 쬐끄만 분수 공사하는 그런 업체를 하나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2명밖에 안 돼요. 저보고 뭐 하냐 그래서 제가 5인 너 뭐 하는데 전국 돌아다니냐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시키려고 돌아다닌다 했더니 우리 반대야 막 당장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내용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서울시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꾸로 가는데요. 지금 도심제조업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이라는 구호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 통계로 보면은 제조업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4대 보험 적용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가 한 10% 남짓이에요. 전체 평균으로 치면은. 근데 도심제조업이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소업종들 재화, 공제, 그러니까 중제, 재화, 주얼리, 공제 이쪽은 20%대에서 30%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4대 보험 적용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비공식 노동,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같은 어떤 4대 보험 전통적인 노동법제도 적용 같은 노동자들이 서비스 부분에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내에서도 그런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법이 쓰여 있고, 이를테면 수사상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정별로 쪼개서 수사상제를 하고 5인 미만으로 만나서 노동법 적용받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금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편법 속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 특히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고 자기 현장에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건 중앙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제 정책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놓치고 있는 제조업 부분 내 어떤 이제 그 비공식 노동 내지는 이제 사대보험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이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런 매니페스토 내지는 행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좌담회 자리는 기획자가 어떤 계획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그 대장정을 도심 서울시 내 그 도심 제조 노동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그것과 아울러서 그 우리 연구소 그리고 또 이 상급 조직 민주총설본부 상급 조직 그리고 또 서울시의 중간 지원 조직 전체와 지역의 이야기들을 같이 모아내는 그런 자리로서의 그 성격이 있다. 애초에 매니페스토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랬던 자리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담회를 마치지만 이 좌담회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좀 더 나은 그 후속의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의 어떤 좌담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계신데 이 좌담회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주실 거라 생각되는데 어디 앉아 계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행 현장 대표님 또 한 번 더 피드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오늘 교섭의 주체, 교섭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도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정책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큰 라면, 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 제조업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혁신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 당사자들은 매일매일 라면만 먹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혁신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공정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평생을 그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공정한가? 우리의 삶이 공정한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공정한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아무런 법과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라면을 먹고 달려야 된다 한다면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좌담회에 것이지 않고 이후에 도심 제조업 연습 노동자 연습회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연습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그 조직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말씀으로 끝내려 했는데 우리 현장 대표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쇄입니다. 사실 인쇄는 을지로에서 자리 잡은 게 꽤 오랜 기간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그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이 인쇄물 나오자면 그에 따른 공정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공정마다 각각 거기에 소규모 업체들이 다 거기 있어 왔어요. 이 사람들이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지 못해요. 거기 있을 수밖에, 같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 사람들한테 과연 서울시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저도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왜 내 목소리를 담아낼 그 구조를 더 크게 만들지 못했나 하는 그 책임감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주얼리 김정봉 부회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 종로에 바로 옆이죠. 하면 이제 공장들이 거의 다 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밤새 야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고용유지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량은 늘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강제 휴무를 당하고 임금을 삭감당하고 평일날은 월화수목은 공짜 노동으로 밤에 야근을 계속합니다. 그 썰렁해진 요 종로 공장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심제조노동자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네,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 그리면서 또박또박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공제인지 재정 이적입니다. 간단하게 최정우 우리 시장님께서 그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재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50만 원씩 나도 받았는데 봉제 같은 경우는 전체 한 9만 적으면은 한 실제로 종사자들은 50명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되신 분들은 이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차, 2차, 3차 받았는데 봉제 노동자 같은 저희 조합원이 200명이 넘는데 거의 10명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신청해서 도와드리고 해서 받는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그거 저는 협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협회 요즘 2021년 초기라서 요즘 지원 사업들로 되게 협회들이 분주한데 극소수 4명, 5명, 10명도 안 되는 협회 이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에만 봉제 같은 경우 34개의 협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도를 하는 사람은 3명, 4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본인들 협회 조합이 협회원이 200명, 300명이 지나라도 4자리 협회비 내는 사람은 고작 20, 30명이 불과한데 불구하고 전부 이사라는 사람들, 고문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봉제 좀 여유 있는 사업자들이 하겠죠. 봉제 협회에 계신 분들, 봉제 사업자들 본인 일해야 돼서 협회 나갈 일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도 좀 고용하고 여력 있는 사람들이 협회 나가서 이사도 하고 협회장도 하고 사무장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수주한다는 게 문제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협회는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인권 사업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업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커미션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르면 몰라서 알아도 말할 데 없어서 조용히 있었지만 이건 좀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설업자들이 주도하는 어떤 고문, 이사들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작년 2월에 발생해서 3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죠. 저희가 작년 한 해에서 올해 지금 현재 4월까지 어쩔 수 없는 제도, 저와만이 갖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생활 필수품이긴 해도 이게 다른 형태의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특고라고 해서 좀 전에 우리 공제지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일정 부분 특고지원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받는 임금이 작년에 최소 30만, 한 달 급여가 30만 원 받은 현장도 있었고요. 그거보다 살짝 낮다라고 하는 현장도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평균 120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현장 노동자 선배님들이 고연령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다 이제 대학교 이상 아니면 시집장가를 다 보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 형수님들이나 본인 이분들만 먹고 사는 관계 형태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이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평생을 40년, 50년을 누가 보호해주지 않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또 본인들 또한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인식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도 의견을 냈지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문화되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배우려면 최소 3년은 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가 기술자 대우가 아닌 어느 업종을 노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한 예로 우리가 흔히 우리 편의점 알바생이 최저임금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비교를 제가 거기다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동지들이 갖고 있는 딱 임금체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간당 저희가 7,000원, 8,000원 그것도 축제하고 덤비면 한 시간당 1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일감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감이었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은 정말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95%고 그 하청업체 95%가 재정적 여건을 갖고 있는 능력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조합과 일정 부분 조금 친화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지금 4대 보험 얘기가 딱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노동조합하고 자꾸 푸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분도 있지만 이건 극히 일부고 거의 다수는 4대 보험이 제도권으로 우리가 노동자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 4대 보험 문제는 서울시와 노동부가 관심 갖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활노동자가 우리 재활노동자의 어떤 사업적 구조가 이득을 못 만드는 구조냐? 그렇진 않습니다. 원청이라고 하는 한 5-6개의 원청은 매년 최소 한 17억, 18억씩 원청이 지금 이 불경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도 매년 17억, 18억 이상을 법니다. 벌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사장이나 그 하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의 먹고 살 만큼만 내려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참 문제가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동지들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도 자리 익숙하지 않고 미스터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작정을 하면서요. 예, 서울 노동거리 센터 매일 노동뉴스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습회의 민주노총이 주관한 131주년 세계 노동절 맞이 도심제조 노동자 공동자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저희 그동안 매니페스토 대행진 공동기획단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잠깐 결례를 무릅쓰고 이제 한 가지 일정만 좀 공지를 한다면 자료집 맨 뒷장에 첨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요 계기를 해서 다 뭐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이제 연대기구를 좀 만들어서 정례회의나 정례 모임을 좀 꾸준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가칭 도심제조 연대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취지는 오늘 충분히 다 공감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회의를 6월 10일, 6월 10일 오전 10시 반에 전태일 재단, 여기 말고, 창신동. 전태일자만 들어가면 막 헷갈리는데, 재단, 창신동, 동대문역 1번 출구, 내리셔서요, 10시 반까지 오시고 제가 이후에 연락드려서 참석 여부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식사 예약을 해놨는데, 동대문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동대문역 1번 출구. 조금 걸어가면 시골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식사 같이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